지금 김정은은 패닉 상태입니다. 북한 보위부는 김정은의 명령에 총력을 기울여 찾고 있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전담 주치의로 10년간 일하며 최고 권력층의 모든 의료 비밀을 알고 있던 의사 가족이 어느 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평양 최고급 아파트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던 이들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도망쳤을까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부터 권력층 병원의 충격적인 실상까지 그가 품고 나온 10년간의 기록은 북한 체제를 뒤흔들 폭탄과 같았습니다. 보위부가 모든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에까지 수배령을 내린 상황에서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철벽 같은 감시망을 뚫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김정은 주치의의 목숨 건 탈출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1초만 시간 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미국의 한 대형 보험회사가 김정은의 기대 수명을 계산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했을 때 김정은의 예상 수명이 2026년까지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김씨 일가의 만수무강을 위해 존재하는 비밀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씨 일가의 영생을 꿈꾸며 설립된 만수무강 연구소였습니다. 이 연구소는 3개의 분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소에서는 장수식품을 개발했고 청암산연구소에서는 최첨단 의료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청산연구소에서는 놀랍게도 냉동인간 기술까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인재 2,500명이 오직 한 사람, 김정은의 건강과 장수만을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 후에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냉동 보관 기술까지 개발하려 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주치의로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홍식이고 평양의 핵심 간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보건성 부부장이었고 어머니는 평양의학대학 교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저는 6세에 이미 인체의 부도를 그릴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의학부의 수석으로 입학한 저는 재학 중에도 여러 의학 논문을 발표하며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졸업 후 바로 평양 최고의 병원으로 발탁됐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신뢰할 만한 집안 배경을 갖춘 저는 곧 권력층 의료진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은 곧 북한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비밀들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김정은의 전담 주치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는데 갑자기 보위부 요원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그들은 저에게 즉시 짐을 챙기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검은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린 후 도착한 곳은 거대한 지하 의료시설이었습니다. 입구부터 3중 보안 검색대가 있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안내받은 회의실에서 저는 충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의 전담 주치의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평양 최고급 아파트 제공, 월급 10배 인상, 그리고 가족 전원의 특권층 대우였어요. 하지만 조건과 함께 경고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외부에 누설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 소행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김정은을 만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하병원의 VIP 진료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며 들어온 김정은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TV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얼굴이 부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걸었습니다. 체중은 이미 130kg를 넘어 보였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동지, 나는 아버지처럼 일찍 죽고 싶지 않소. 나를 살려주시오. 그 순간 저는 이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정은은 겉으로는 강한 지도자를 연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첫 진료에서 발견한 것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정상의 3배였고 혈압은 위험 수준이었어요. 심전도 검사에서는 부정맥이 발견됐고 간 수치도 심각하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하루에 먹는 약의 양이었어요. 당뇨병 약, 혈압약, 수면제, 진정제까지 합치면 하루에 20알이 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미 약물 의존 상태였어요. 전담 주치의가 된 후 제게 주어진 특권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평양 중심가의 20층짜리 고급 아파트 최고층에 살게 됐어요. 전용 승용차와 운전기사 그리고 가사도우미까지 배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식료품이었습니다. 매주 스위스산 치즈, 일본산 와규, 프랑스산 와인이 집으로 배달됐어요. 제 아이들은 외국산 장난감과 옷을 마음껏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특권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24시간 대기 상태여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철저히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하루에 3~4번씩 공황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응급 출동해서 진정제를 투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치료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독재자라는 것이었어요. 과연 제가 그를 살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전담 주치의가 된 지 6개월 후 저는 북한에서 가장 극비로 운영되는 시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바로 만수무강 연구소였습니다. 어느 날 김정은이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동지, 오늘은 특별한 곳을 보여주겠소. 그곳에서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요. 평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장 같았지만 지하로 내려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첨단 연구시설과 무균실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안내해준 연구소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위해 2,500명의 최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는 오직 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무균돼지 사육장이었습니다. 완전 무균 환경에서 키우는 돼지들이었는데 한 마리당 관리 비용이 일반 주민 1년 생활비와 맞먹었어요. 이 돼지들은 인삼, 녹용, 키토산 등 최고급 한약재만 먹고 자랐습니다. 이 돼지들의 고기는 일반 돼지와 완전히 다릅니다. 무균 상태에서 한약재를 먹고 자라 독소가 전혀 없고 영양가는 몇 배나 높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단백질 사과 재배지였습니다. 사과나무 밑에 개와 개구리 사체를 묻어서 부식시킨 후 그 영양분으로 자란 사과를 김정은에게 올린다는 것이었어요. 연구원들은 이것이 일반 사과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수령님께서 드시는 사과 한 개를 위해 50kg의 설탕과 각종 보약 재료를 땅에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심입니다. 연구원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품보약화실이라는 곳에서는 더욱 기괴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스위스 에멘탈 치즈를 북한에서 만들기 위해 수백 번의 실험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실패할 때마다 김정은이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수령님께서 스위스 유학 시절 드셨던 그 맛을 재현하기 위해 우리는 밤낮 없이 연구합니다. 온도, 습도, 발효 시간까지 스위스와 똑같이 맞춰야 합니다. 연구원들은 김정은을 위해 러시아의 흑빵까지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호미를 통째로 갈아 만든 시큼한 맛의 빵이었는데 김정은이 한번 맛있다고 하자 평양의 전용 제빵소까지 만들었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곳은 특수 음료 개발실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불면증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특제술을 만들고 있었어요. 프랑스산 고급 와인에 인삼, 녹용, 동충하초 등을 우린 액체였습니다. 이 술 한 병의 재료비가 일반 주민 10가족이 1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수령님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연구소를 둘러보며 저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엄청난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니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해외에서 구입하는 식재료들이었습니다. 일본산 와규, 프랑스산 푸아그라, 이탈리아산 트리플까지. 김정은의 한 끼 식사 비용이 일반 주민 가정의 1년 생활비를 넘어섰습니다. 연구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완벽한 건강식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이 음식들을 드시고 150세까지 사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과식과 스트레스, 흡연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 몸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500명의 최고 과학자들이 한 사람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연구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연구원들조차 자신의 가족에게도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비밀을 누설하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한 독재자의 광기 어린 집착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김정은의 전담 주치의로 일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북한에서 가장 충격적인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김정은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의사 동지, 나에게는 아직 이루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소. 만약 내가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며칠 후 저는 만수무강 연구소의 지하 7층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냉동생물학 연구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른 과학자와 밤낮으로 냉동 인간에 대해 연구해야 했습니다. 몇 년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우리는 동물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원숭이를 영하 79도로 냉동시킨 후 3개월 만에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실에는 거대한 액체 질소 탱크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냉동된 실험 동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개, 원숭이, 심지어 침팬지까지 있었습니다. 같이 연구한 과학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령님께서 만약 위험한 상황에 처하시면 즉시 이곳으로 모셔와 냉동 보관을 하면 됩니다. 미래의 기술이 발달하면 다시 되살려 드릴 수 있어요. 냉동 과정은 끔찍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후 30분 이내에 체온을 영하 3도까지 내려야 했어요. 그 다음 혈액을 모두 빼내고 부동액을 주입한 후 액체 질소 탱크에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실험용 인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을 데려와 냉동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60명의 죄수들이 실험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들입니다. 수령님의 영생을 위한 위대한 실험에 기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죠. 과학자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험실 한쪽에는 김정은 전용 냉동 캡슐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최첨단 장비로 만든 특수 제작품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이 캡슐을 직접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좋소. 이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군. 100년 후든 200년 후든 다시 깨어나 조선을 통치하겠소. 하지만 냉동인간 기술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뇌세포는 냉동과 해동 과정에서 손상될 수밖에 없었어요. 설사 다시 살아난다 해도 기억이나 인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김정은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소? 어쨌든 내 몸은 살아있을 테니까. 더 끔찍한 것은 김정은이 자신의 가족들도 냉동 보관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설주와 아이들, 심지어 김여정까지 전용 냉동 캡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구에 참여하면서 저는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영생 욕망을 위해 실험 재료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김정은이가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강 동지도 냉동 보관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깨어날 때 함께 깨어나 계속 나의 주치 일을 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의사가 아니라 그저 김정은의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평생을 그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서도 그를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광기에 동참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탈출하기에는 감시가 너무 삼엄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제 양심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냉동인간 연구는 계속되고 있었고 저는 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주치의로 일하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병동은 마치 외국 병원 같았습니다. 독일산 MRI, 일본산 초음파 장비, 스위스산 수술 로봇까지 있어요. 김정은의 전용 병실에는 24시간 산소 발생기가 가동됐고 간병인 3명이 교대로 지켰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30분 내에 나왔고 필요한 약물은 해외에서 공수해 왔어요. 김정은은 혈당이 조금만 높으면 하루 3번씩 최신형 혈당 측정기로 체크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쁨조 선발 검사였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16세부터 25세까지의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어요. 저는 혈액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담당했습니다. 검사 과정은 참혹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한 명씩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팔을 내밀었어요. 간염, 매독, HIV 같은 감염성 질환 검사가 주목적이었습니다. 모든 검사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어요. 가장 끔찍했던 것은 산부인과 검사였습니다. 커튼 너머에서 젊은 여성들의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어느 날 18세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 들어왔는데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에서는 절망만 보였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면 결과를 보위부에 보고해야 했어요. 그 서류에는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합격해서 기쁨조가 되고 누군가는 탈락해서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였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제 딸 또래의 아이들을 검사할 때였어요. 집에 돌아가면 제 딸이 숙제하고 있는데 낮에는 그 또래 아이들을 기쁨조 검사 대상으로 봐야 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체념한 듯 순순히 검사를 받았고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성적 도구로 전락할까봐 공포에 떨었거든요. 10년간 수십 번의 기쁨조 검사에 참여하면서 저는 제 손끝에 묻은 죄책감을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두려운 눈빛과 떨리는 손길이 제 양심을 계속 괴롭혔어요. 반면 김정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있었어요.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을 매일 목격하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저는 언제까지 이런 체제의 공범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의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심장내과 리 박사였습니다. 김정은의 심혈관 질환을 함께 담당했던 동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나오지 않더니 보위부에서 와서 그의 사무실을 뒤졌습니다. 일주일 후 들려온 소식은 리 박사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외과 박과장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담당 수술을 집도했던 실력자였어요. 갑자기 반국가 활동 혐의로 체포됐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신과 장 부장의 죽음이었습니다. 김여정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였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하지 않더니 또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정은 주변의 핵심 비밀을 알고 있는 의료진들이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모두 사라진 이유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리 박사는 김정은의 심장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수술 과정에서 김정은의 내장 상태를 직접 봤어요.
장 부장은 김여정의 정신적 불안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요. 모두 권력 핵심부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파악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10년간 김정은의 모든 의료 기록을 관리해온 저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어요. 언젠가는 저도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하루에 의식을 잃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김정은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의사 동지, 이제 해외 치료가 불가피한 것 같소. 독일이나 스위스로 가서 치료받아야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해외 치료가 결정되면 저도 함께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가족은 북한에 남겨둬야 했습니다. 북한은 가족은 인질이나 마찬가지예요. 보위부에서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강동진은 선발대로 먼저 나가서 현지 병원과 협의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조국에 남아 있어야 하고요. 그 순간 저는 끔찍한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는 것은 곧 가족과의 이별을 의미했어요. 설사 김정은 치료가 끝나고 북한으로 돌아온다 해도 제가 알고 있는 비밀들 때문에 언젠가는 제거될 것이 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 딸이었습니다. 올해로 17세가 된 딸은 내년이면 기쁨조 선발 대상이 됐어요.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딸이 기쁨조로 선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딸을 영원히 잃는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외에 나가기 전에 가족과 함께 탈북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제가 동료들의 실종 이야기와 기쁨조 이야기를 해주자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했거든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확정되기 전에 가족 전체가 탈북해야 했어요. 하지만 김정은의 주치의인 제가 사라지면 즉시 전국에 비상령이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모든 국경과 공항이 봉쇄되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될 거였어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해외 치료 일정은 12월로 잡혀 있었고 저는 11월에 선발대로 떠나야 했어요. 탈북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달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이 이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결국 죽음뿐이었고 탈북하면 최소한 살 가능성은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이 제 가족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일찍 조상님께 성묘 가자. 아이들도 데리고. 아내는 제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성묘라고 말했습니다. 17세 딸과 15세 아들은 명절이라 좋아하며 짐을 챙겼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의 의료 기록이 담긴 USB를 혈압계 안에 숨겼고 최소한의 옷까지만 가방에 넣었어요. 너무 많은 짐을 챙기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새벽 4시 평양의 거리는 명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고향으로 떠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저희 가족도 그런 평범한 가족 중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검문소에서 보위부 요원이 저를 알아본 것이에요. 강동지 아니십니까? 명절에도 일하시는군요.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네, 고향에 성묘하러 가는 길입니다. 가족들도 함께 가시는군요. 좋은 명절 보내십시오. 다행히 그냥 넘어갔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기차에 올라타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신의주행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북한을 떠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김정은의 해외 치료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곧 발각될 것이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중국 국경까지는 불과 몇 킬로미터였지만 그 사이에는 철조망과 지뢰밭 그리고 삼엄한 경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연락해둔 안내인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시죠? 당신 때문에 온 국경이 뒤집어질 겁니다. 비용이 10배는 올라갈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김정은의 주치의 실종은 북한 전체를 발칵 뒤집을 사건이었거든요. 해가 지자 본격적인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안내인은 저희를 산속 깊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덤불과 가시나무를 헤치며 3시간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중국 국경 철조망 앞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였습니다. 안내인이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북한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모두 엎드려.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30분이 일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무서워 떨고 있었고 아내는 아들을 꼭 안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경비대가 지나간 후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안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북송되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거든요. 중국에서의 첫날 밤은 국경 근처 산속에서 보냈습니다. 9월 중순이었지만 산속은 추웠어요. 아이들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안내인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정은 주치의가 사라졌다고 난리가 났어요. 모든 국경이 봉쇄됐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습니다. 북한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가 요구한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가족은 특별 케이스입니다. 1인당 5만 달러씩 받아야 해요. 20만 달러라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브로커는 냉정했어요. 그럼 북한으로 돌아가시든지요. 아니면 중국 공안에 신고하든지. 결국 제가 북한에서 몰래 모아둔 돈과 아내의 금반지까지 모두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돈은 나중에 한국에서 갚기로 약속했어요. 브로커의 안내로 베이징을 거쳐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차, 버스, 때로는 화물차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어요. 아이들이 지쳐 쓰러질 때마다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광저우에서였습니다. 중국 공안이 저희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텔에서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가짜 서류가 들통날 뻔했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저희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어요. 오늘 밤 중으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공안이 수색을 시작했어요. 그날 밤 화물 컨테이너에 숨어서 베트남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숨막힐 정도로 더웠고 산소도 부족했어요. 아들이 숨을 쎄쎄거리며 힘들어했습니다. 베트남을 거쳐 라오스 그리고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6주간의 지옥 같은 탈출이었어요. 방콕 시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보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대사관 직원이 이제 안전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추석에 시작된 탈출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자유를 향한 여행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북한에 남겨두고 온 모든 것들, 그리고 제가 목격한 그 끔찍한 진실들을 이제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고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어요. 국정원 조사실은 제게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의 질문은 예상외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강홍식 씨, 김정은의 정확한 체중과 혈당 수치는 얼마였습니까? 2023년 기준으로 145kg, 공복 혈당이 250mg/dl 이상이었습니다. 하루 3차례 인슐린 주사를 맞았어요. 김정은이 의식을 잃는 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주 2에서 3회 정도였습니다.
혈당 급상승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어요. 조사관들은 제가 제출한 USB 자료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10년간의 완벽한 의료 기록이군요. 이런 자료는 처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미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2015년 9월 김정은이 40일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정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목 수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위성 사진으로 평양 의료진들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만수무강 연구소 중 기초과학연구소가 함경남도 산속 지하시설이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지하 7층 규모의 거대한 시설이었어요. 우리 정보와 일치합니다. 그럼 냉동인간 연구에서 실제 인체 실험이 있었습니까? 정치범 수용소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160명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조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USB에서 실험 기록들을 보여줬습니다. 조사관들은 경악했어요. 기쁨조 검사에 대한 증언에서는 조사관들조차 충격받았습니다. 16세부터 25세까지 미혼 여성들의 강제 신체 검사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3개월마다 실시했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산부인과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굴욕적이었어요.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거부하면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거든요. 국정원 조사를 마친 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목격한 일이었습니다. 가족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MRI, CT, 초음파 장비들이 북한 권력층 병동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이런 최첨단 장비로 검사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의료진들의 태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전혀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돈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부담 없이 치료받으세요. 북한에서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 2,500명의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5천만 국민 모두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언론에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북한에서 의학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공개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김정은은 심각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기쁨조 검사 증언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린 여성들이 강제로 굴욕적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 냉동인간 연구 폭로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김정은의 영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실험 재료로 사용됐습니다. 만수무강 연구소의 실상도 공개했습니다. 무균돼지 한 마리 관리비가 일반 주민 1년 생활비보다 많았습니다. 한 사람의 식욕을 위해 천문학적 돈이 들어갔어요. 1년 후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증언 요청이 왔습니다.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저는 북한의 참상을 증언했어요. 북한에서는 의료조차 계급 차별의 도구입니다. 한 독재자를 위한 화려한 의료 서비스와 2,500만 주민을 위한 열악한 현실이 공존합니다. 많은 국가 대표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했고 제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17세 딸과 15세 아들이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딸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빠, 나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들은 태권도를 배우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아빠, 여기서는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딸이 기쁨조로 끌려갈까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아내도 한국어 공부를 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계속 북한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거든요. 제가 목격한 그 끔찍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탈북한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것이라고, 그곳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아이들이 이 자유로운 땅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의 이 진실을 알리는 일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